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소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그게 훨씬 싸다.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플랫폼 업체 임원이 한 말인데요. 이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임원은 사과를 했고요.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기업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급격히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136곳. 그 가운데 특별한 사유마저 되지 못해서 대중에게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27곳에 달하는데요. 여기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기업들이 사회적 의무보다 비용 절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저출산과 육아지원 타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특정 기업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올해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대거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이걸 만들어내는 일이 아닐런지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예고가 됐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예고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개각이 오늘 단행됐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방, 문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각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요. 신원식 후보자는 육군 중장 출신으로 현재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고,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었고 또 해당 분야에 오래 있었던 만큼 K컬처를 도약시킬 적임자라고 보았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만큼 소통 능력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개각은 추석 전 국민들에게 국정을 쇄신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새 부처의 현직 장관인 이종섭, 박보균, 김현숙 장관은 어제 이미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교체가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설과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야당에서 탄핵까지 추진 중이던 이종섭 장관이 교체되면서 여러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 교체가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이번 장관 교체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사인한 후 뭐 빠뜨린 게 있으니 보류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해당 의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윗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죠? 네, 국방부 네. 장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장관 교체는 지난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 후에 우리 안보 환경이 글로벌할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더 적합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결국 의혹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고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교체다라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보죠. 일단 여당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더 큰 변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치켜세웠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내에선 오늘 지명된 이 세 후보자들 모두 전 정부에서 검증을 거친 바 있거나 또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청문회 통과에도 큰 문제가 없을 안정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검증을 다 거쳤고,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역 네, 국회의원이니까 현역 국회의원. 네. 인사청문 절차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논란 없이 잘 지나갈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대를 좀 여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당의 평가를 들어보면 좀 이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야당 오늘 굉장히 강한 비판 내놓았는데요. 민주당은 내각을 쇄신하라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로만 끌어모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더니 이념 전사들을 보강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수사 은폐 의혹자 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은 K-팝 시대 역행자이고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 부인의 20년직이라면서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한말 인사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요. 구태의 한심하고 막말을 일삼는 인사의 줄임말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꼬르 자르기 인사, 불통의 오기 인사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역행을 막겠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한 건 아무래도 각종 의혹의 중심에서 있는 이종섭 장관을 교체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의당도 대놓고 국민과도 싸우겠다는 독선적 폭주 선언이고 망국적 인사다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답을 정한 듯하다. 개각을 발표하기 전부터 묻지마 반대에 나서더니 이제는 꼬리 자르기다, 영부인 인사다라는 근거 없는 말들로 가짜뉴스 유포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정쟁을 유발할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죠.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실화냐, 네. 국민들과 싸우자는 얘기 싸우자는 아니냐, 거냐. 이렇게 사실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너무 누가 봐도 과거로 역행하는 인사고 과거에 좀 막말이다 이런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을 그대로 인사한 거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추가 개각이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그리 멀지 않아서 추가 개각 단행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예. 이번 개각이 사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됐다면 다음 개각은 정말 총선 출마자들을 교체해주는 성격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거론되는 인물로는 추경호 경제부 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도요.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 여러 교체가 이뤄질 듯하고요. 이때 이른바 대통령실 내 근무 중인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낙하산 검찰 출신 인사들도 출마 채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출마를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법으로 정해진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는 만큼 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교체될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역으로 시간을 그 타임테이블을 좀 계산해 보면 네. 한 10월, 11월? 네, 빠르면 추석 이후에 바로 단행할 집회예요?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이유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그것도 나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사 교체하면 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사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개각 일정을 좀 당길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있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박문규 후보자는 기재부 2차관 지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경제 관료인데요. 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은 방 후보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적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과 입장 따져 물었고요. 방 후보자는 한국전력 누적 적자의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거나 이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에 약속을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방 후보자 자녀가 현행법상 부모와 함께 가야 할 어린 나이에 영국을 떠나서 불법 유학을 한 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야당은 지적을 했고요. 네. 수출입은행장 시절에 배우자의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런 기준이라면 역대 정부에서 장관 청문회 통과한 사람 없을 것이다 라면서 두둔했습니다. 그 영국 불법 유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학생일 때 네. 유학을 갔다 이거예요? 네, 중학생 시절에 유학을 했는데요. 초중등 그 유학 관련 법에 따르면 예. 그 일정 나이 이상이 돼야만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떠날 수 있는데 그 법에 정한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 떠났다는 겁니다. 아, 그럼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동반해서 동반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지 유학을 갈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혼자만 보냈다. 네. 이거는 위법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 후보자는 인정을 하면서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국무조정실장 지냈던 네, 그 당시- 공무원 아니에요? 네, 기재부 출신 공무원인데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채택이 될까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방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철학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 앞선 윤석열 정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선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가 이미 16차례나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을 강행해온 만큼 네. 보고서 채택에 대한 야당의 감정이 지금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종 채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할 가능성 매우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김만배 인터뷰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네요. 네, 그 인터뷰 의혹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직 대통령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인터뷰가 보도될 때 민주당과 사전 교감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계속해서 민주당 대선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담당했던 사건인 만큼 파면 팔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축은행 얘기를 하면서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 책임론 꺼내들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관련 재판에서 무혐의가 났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맞받아쳤고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이 그로테스크하다. 즉 기괴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고성과 설전 끝에 야당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전현직 진행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요? 네, 뉴스타파를 고발을 했었죠. 네. 그에 이어서 뉴스타파의 이 인터뷰를 당시에 보도했던 TBS 김어준, KBS 주진우, 최경영 씨까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내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장은 새 진행자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인터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고요. 하지만 집권 여당의 이러한 진행자 고발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 야당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비판적인 언론과 진행자만 선별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고발하다 보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조사나 재판을 다니면서 취재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해서 보도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팔로우하는 기사를 쓰기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대로라면. 인용 보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가짜뉴스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또 밝혔어요. 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고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전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짜뉴스 척결해야 한다는 걸 오늘 또 한 번 강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거대 AI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AI 연구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예산 40%를 삭감을 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발언과 이 예산 삭감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그 R&D 예산 삭감 때문에 대학원생들 어떻게 그러면은 대학 다니고 생활 꾸려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또 생각이 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요? 네, 전국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 벌입니다. 2019년 11월 이후에 4년 만인데요. 파업에 돌입하면 KTX와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평시 대비 60%에서 80% 사이로 하락할 수 있다 전망 나옵니다.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평시 27% 수준으로만 운행이 가능해서 긴급 화물 위주로만 수송을 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부터 SRT의 주중 경부 노선이 축소된 만큼 경부선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서 KTX와 SRT를 어느 정도 좀 통합 운영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SRT와 KTX를 분리 운영을 하려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총파업도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적 없고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체 인력 투입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수도권 전철의 경우 출근 시간대는 평소의 90%, 퇴근 시간대인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지자체 등과 협조해서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수도권에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집중 배차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열차 일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서두르거나 다른 교통수단 고려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노조가 오직 자기들의 요구사항 관철만을 위해 파업을 예고해서 국민적인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될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해 말에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 업무 개시 명령 내리면서 똑같이 나온 바 있었거든요. 네. 국민 경제와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투쟁 방식은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이른바 노사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정 간 대화와 타협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강경 대응 원칙을 밝힌 건데 그럼 주무부처인 원희룡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철도 노조의 이 같은 비판 그리고 철도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입장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네, 철도 노조의 면담 요청에도 결국엔 응답하지 않았고요. 국토부가 다만 코레일과 SR로 이뤄진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를 통해 철도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노조 측은 원 장관이 취임 초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만큼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SR을 오히려 통합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전문가들 맞습니다. 사이에서. 네. 왜냐하면 경쟁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쟁체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노선 쓰고 모르고 출발력만 다른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국민들이 더 사용을 하기 편해질 수 있고 네, 단순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걸 오히려 경쟁체제로 더 맞습니다.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바꾸겠다. 그게 국토부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2주차에 14일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강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의료진이 오늘 이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통상 열흘에서 2주가 되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몸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대표의 혈당이나 체온 등이 지금 불균형한 상태로 전해지고요. 급격한 체력 저하로 오늘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야외 천막에서 실내인 당 대표실 안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국회 안으로 구급대원들이 왔다가 이 대표가 괜찮다면서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그렇지만 당대표실 안으로 지금 이제 단식 장소를 옮긴 것 이거는 단식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대표도 실제로 계속 단식을 이어갈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요. 일단 각종 신체 수치 점검 빈도를 더 늘리기로 했고 의료진은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아직 반응이 없는 거죠? 네, 변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방문 계획도 당연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방문해야 된다, 단식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권유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 단식을 좀 깎아내리는 목소리는 더 큽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만나는 게 정치적 도리라면서도 이 대표 단식을 절반의 단식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 대표가 단식 돌입하기 전날 목포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대변인은 날 것을 좋아해 단식도 날로 하느냐면서 오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계속 조롱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글쎄요. 찾아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여당도 영원한 여당이 아니고 야당도 영원한 야당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좀 정치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후였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정상이 4년 만에 다시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이 러시아 정부 상당히 중시하는 장소잖아요. 시설이고. 이 예. 회담 장소를 여기로 택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마 북측에 좀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관측하기는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포탄, 탄약 이런 거라고 우리가 다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대이기 때문에. 예. 그럼 과연 북한이 이제 급부로 요구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군사 정찰 위성과 로켓 기술 관련 이제 이것이 아마 북한이 요구했던 상황이라든가 하는 게 이제 장소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뒤에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우주 항공 분야에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국제학술대에서 이제 김일성대 학자들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는데 네. 그때 김일성대 학자들이 학술대회장에서 발표했던 게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이제 북한식의 논리 정리해서 막 발표를 해서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핵과 미사일은 가졌는데 이거를 어디다 쏴야 할지 눈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먹과 근육은 갖췄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을 상대로 어디다 쏴야 될지 모르는 눈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군사 정찰 위성과 그리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항공 기술, 로켓 기술 이제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전면적인 협조를 받겠다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 항공기지들을 지금 다 둘러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어요. 이 정상회담을 예, 예. 앞두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거잖아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을 비웠던 사례, 그때 이제 비핵화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거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운 사례들이 몇 차례 좀 있었죠. 그때도 예.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또 없던 선례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이 없더라도 누군가 어쨌든 대신해서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 방위 능력, 군사 능력들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멀리 있더라도 원격으로 다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가해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좀 가시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시 정상회담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을 지각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뭐 몇 시간 뒤에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30분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과거에도 2019년도에도 그때도 푸틴 대통령이 늦지 않고 나타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네. 오늘은 또 무려 30분이나 먼저 나와서 이제 있었던 건데 이게 그만큼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무기 지원, 특히 포탄과 탄약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북측의 요구도 있겠지만 러시아 측의 요구가 상당히 이제 처음 시작에 발단이 됐겠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좀 일면인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좀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극진히 대접하는 가운데 러시아로서는 조금이라도 좀 덜 주면서 자기들 원하는 포탄 탄약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 내주면서 이제 포탄 탄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좀 의전상에서도 지금 최고의 노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스스로. 근데 뭐 나토 사무총장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잖아요. 우리를 네. 방문해서 포탄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또 네. 북한한테 포탄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포탄 줄 곳이 없어요? 지원해 줄 곳들이? 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그 자유주의 그룹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155mm 포탄을 쓰고 예. 소련과
그 동구권에서는 예전에 152mm 포탄을 썼는데 이게 탈냉전 이후에 그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다 자신들의 그 탄약 재고량들을 일거에 좀 소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폐기 처분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실제로 한 2005년도 경에 그 미 의회에서 그 재고 탄약들을 처분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하고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때 거의 그 공짜에 가깝게 한국으로 많은 이제 포탄이 들어온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 포탄이. 그게 이제 그 저축이 저장이 되어 있던 것들이 있으니 네. 이거를 좀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좀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서방 세계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련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구소련 지역에 여러 곳에 이제 포탄 공장, 군수 공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련의 땅, 이제 러시아의 땅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예. 쪽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조금 가지고 있던 이제 포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주일이니 한 달 안에 함락시키려고 했던데 그게 지금 1년 7개월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이제 포탄 수량을 좀 못 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양측이 약간 하루에 한 3,000발씩 정도를 쓰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1년 7개월이 됐으니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다 소진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전히 152mm 포탄을 생산하는 북한에게 이제 러시아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155mm 포탄을 상당량 비축하고 있는 남한에 또 이제 서방 세계는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의 포탄이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싸우는 그런 뭐랄까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포탄이라든가 탄약을 러시아 쪽에 넘겨준다고 가정하면 지금 북한이 원하는 정찰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뭐 미사일 관련된 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거 기술 이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를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좀 러시아는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사실은 뭐 겉으로는 보기에 지금 굉장히 우위를 다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회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을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뭐 미국을 상대하든 러시아를 상대하든 그 현찰대 어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네. 포탄이나 탄약 같은 것들은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면 현찰 주는 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이제 네.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아야 할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이나 관련 이제 로켓 기술들 거기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현찰성이 아니라 어음성이란 말이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예. 그런 의미에서 현찰대 어음 거래일 수밖에 없어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현찰 주고 나서 어음 못 받으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또 뭐 불량어음이 오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위성 기술이나 로켓 기술 같은 것들을 아무리 지금 포탄이 다급하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한테 넘겨주게 되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사실은 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의심도 없겠냐 아닌 거고 네. 또 군사정찰 위성을 넘겨줬을 때 그게 이제 한국만 보고 미국만 보고 일본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자기네들도 나중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성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도 좀 신중을 좀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비례성이 안 맞는데요. 뭔가 거래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북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뭐 이전해 달라고 할 태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장기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좀 많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포탄이라고 하는 현물을 넘겨주고 기술이나 이 무형의 이제 자산들을 넘겨받는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시일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미 동맹 간에도 사실 그런 이제 예민한 첨단 기술이나 군사 과학 기술 때문에 우리가 늘 분쟁의 소지가 늘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에도. 예. 이제 이게 굳건한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사이에도 그랬는데 북러 사이가 지금 오늘 뭐 아주 최고도의 우위를 다지고 북러 관계를 이제 최고로 신경을 쓴다라고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의 성찬이 있었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잘 돌아갈 거라는 보장을 하기에는 이게 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겉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속내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인데 아까 체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은 만약에 뭐 포탄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을 해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추가 제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서방 세계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카드가 있습니까?
뭐 관련된 인물이나 이제 기관들을 추가 제재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뼈아프게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한테 이제 급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 외에 더 아픈 거는 사실 뭐냐면 이제 서방 세계와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게 똑같이 포탄과 무기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러시아는 이게 정비를 해가지고 자신들도 또 성에 성을 쌓으면서 이제 지금 맞대응을 좀 마냥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에 좀 빠지게 되는 건데, 이게 제재도 제재겠지만 사실은 더 뼈아픈 거는 이 서방 세계와 한미일이 이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무기 지원을 하는 게 아마 좀 뼈아프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싸움을 어떻게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출구와 대안도 좀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태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국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빼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그렇죠. 계산은 뭡니까? 네, 중국은 역시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현재 약간 수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0년이나 21년처럼 이게 아주 극한도로 한번 가보자. 정말 남중국해에서 한 번이라도 붙을 것처럼 이렇게 불꽃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좀 수위 조절을 지금 그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좀 벌어지고 있죠. 네. 디커플링 얘기를 하다가 이게 디커플링 탈동조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그냥 위험 완화이다. 라고 하는 걸로 미국은 계속 수위를 낮추고 있고 중국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디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걸 놓고 또 논의를 하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좀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랑 러시아한테 연루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당장 한 열흘 뒤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네. 잔치가 벌어지는 마당에 또 싸움판에 끌려 들어가는 것 이거 중국은 원하지 않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북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어디로 언제 튈지 모르는 북한 여기에 깊이 연루되었다가 지금 세계 패권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 자기들 이제 발목이 잡힐까봐 이제 그거는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조심스러워하는 건 앞으로도 좀 모양새들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러시아하고 또 중국은 또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서든 더 높아지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놓고 평화롭게 해보자라고 이제 뭐 종교 지도자처럼 이제 대통령이나 이게 뭐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나설 수는 없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나설 수는 없을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안보 태세와 강대강 대응에서 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일단 1순위일 텐데 그 다음 국면에 뭐가 될지 출구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좀 시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한 3.1절 경축사 정도에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뭐 남북 단일팀 문제나 거기에 이제 북중러와 뭐 한미일이 좀 같이 만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한 5, 6개월 좀 조율도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제안이 우리는 물론 이건 이제 주변국의 지금 스트롱맨들 강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누구도 먼저 선뜻 꺼내지 않는 것. 지금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회담들이 있고 할 때 그때 이제 만나자라고 하는 제안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화답이 예스와 노가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 좀 서로 좀 패를 내놓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전면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공동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좀 통 큰 결단, 큰 용기를 좀 보여주는 게 지금은 그냥 좀 답답하지만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더디기만 한데요.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약속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실가스 이행 점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좀 말이 어렵죠. 뭐 어려운 네. 단어는 없는데 듣고 보면 되게 어렵죠. 이게 사실 의미는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줄여라라고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줄이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중간에 검사받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최초의 전 지구적 이행 점검에 관한 기술적 논의라고 하는 긴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행 점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로 따지면 재고 조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목록을 보통 재고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대로 재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조사한다 이런 의미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온실가스 이렇게 감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감축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뭐 우리 상품으로 따지면은 네.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보겠다. 네, 숙제 맞습니다.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 이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의외죠.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자란 얘기를 사실은 한 게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처음 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 거는 뭐 기존에도 뭐 각국이 뭐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서 내고 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비유하자면 이제 숙제 내라고 해서 이제 짝꿍이랑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검사했던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선생님이 제대로 이렇게 검사한다 약간 요런 건데 이제 요런 것들을 왜 하냐 숙제 검사를 왜 하냐 이게 이제 2015년에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온실가스를 너무 배출하지 말고 줄여가자 뭐 이런 이제 그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요런 파리 협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2030년까지 얼마 줄이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요번에 숙제 검사도 하고 하는 건데 바로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기후 협약이랑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협약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교토의정서라고 네, 아마 그때가 거의 처음으로 네. 국제사회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선진국들 위주로 이렇게 좀 감축을 하기로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또 선진국이라고 해도 중간에 미국 빠지고 또 뭐 이렇게 중국 같은 나라 중국은 이미 90년부터 이제 굉장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배출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도 빠지고 그리고 이게 교토의정서인데 일본도 나중에 그때 일본도 빠졌어요. 네, 일본도 나중에 이제 처음에 하다가 이제 나중에 탈퇴를 해서 이거 의미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했다가 이 2015년에 채택된 이 파리 협정은 이제 참여하는 나라도 훨씬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약속이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NDC라고 하는 2030년까지 얼마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고 예. 이거를 이제 각국이 2020년에 제출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이제 5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짜고 네. 그 짠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그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5년 네, 주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회 배수가 되는 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에는 2025년이 되겠죠. 예. 그때는 이제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냥 이제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에 냈던 2020년에 냈던 것보다는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네. 예. 그럼 원칙.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4월달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다시 감축 계획을 수정하면서 막 산업계를 좀 느슨하게 해주고 맞아요, 대신에 맞아요. 막 무슨 탄소 포집 이런 걸로 막. 지금은 굉장히 산업계의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고 네. 다음 정부 때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어떤 꼼수 같은 걸 만약에 부리게 되면 좀 약간 이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목표를 내걸었으니 이제 이행 점검을 해보자. 그게 이제 올해가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이거 역시 5년 단위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굉장히 근사한데 네. 각국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네. 저 숙제 안 낼 거예요. 그리고 감추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요거는요. 지금 요번에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가 요번에 지난주에 나왔고 예. 이제 그걸 갖고서 올해 11월에 또 중요한 기후 관련된 회의가 열려요. 두바이에서 이제 매년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했고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리는데 이제 그게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파리 협정 이후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기후행동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네. 아직 뭐 커다란 이탈자는 없었고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미국이 빠질 뻔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그렇죠. 이벤트는 있었지만 네. 그리고 예전에 파리협정 이전만 해도 금세기 말에 온도가 막 4도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NDC 이런 거 잘하면 2도에서 2.4도 정도로 억제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국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1.5도라고 원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 뭐 4도 얘기하다 갑자기 2도, 2.4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예. 사실 국제적으로 지금 지향하는 거는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고 예. 그런데 요번 이제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그런데 1.5도로 억제할 그 가능성이 점점 그 창이 닫히고 있다. 예, 요런 게 이제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네. 1.5도까지 올라가는 고급 목표치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미 1도 이상 올라갔는데 1.2도 정도 올라갔죠. 1.2도. 네. 그럼 0.3도 남은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느낌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이제 봤더니 2030년에 연간 이제 1.5도를 달성하려면 2030년에 연간 한 300억 톤 정도를 배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지금 각국이 낸 그런 어떤 감축 목표나 이런 걸 보면 그거보다 한 240억 톤 정도 더 초과 배출할 거다. 그러니까 뭐 어림도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대한 빨리 이 온실가스 배출의 피크를 찍어야 되는데 네. IPCC에서 얘기하기로는 2025년에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워낙 커다란 배출국이니까 중국이 좀 잘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되게 기관에 따라서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지적한 게 돈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줄이려면 우리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에서 20년 봤더니 평균 8,0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그 1,07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네. 이게 뭐 1.5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의 31%에 불과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와중에 화석연료 산업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8,920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4,500억 달러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개별 국가들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까? 그 파리협정이라는 게요. 기본 정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엔이 막 이렇게 각 회원국들한테 너희들 얼마 뭐 줄여 이렇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네.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만들자 이런 취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개별국의 성적을 매긴다거나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어떤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객관적인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각국이 이제 또 내년부터 새로 내야 되는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목표를 걸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그 보고서 BTR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또 내야 돼요. 그것도 네. 내년이 처음이고요. 그건 이제 2년 단위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뭐 유엔은 하지 않더라도 뭐 OECD라든가 아무튼 다른 기관에서는 충분히 성적표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번 지난주에 나왔다고 하는 그 보고서는 되게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이게 좀 논쟁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엿보여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언급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화석연료 퇴출하자라고 하면 그냥 뭐 하는 말인가 보다 하지만 그 용어 하나하나를 갖고서도 지금 각국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용어가 중요하잖아요. 원래 예. 국제적으로는. 그래서 예. 단계적,
폐지로 할 거냐, 뭐 감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석탄만 문제 삼을 거냐, 전체 예. 화석연료로 할 거냐, 아니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석탄 발전소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탄소 포집이 달린 거는 그냥 예외로 허용을 해줄 거냐,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논란이고, 그 이제 재작년에 열렸던 그 캅 26이라고 하는 회의에서는 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옵션들만 골라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제가 아까 두바이에서 회의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이제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게 있고, 요번에 나왔던 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탄소 포집을 할 수 없는 모든 화석연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석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네. 화석연료 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네. 감축도 아니고 완전 폐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기후회의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이제 한층 강해진 건 맞는데, 물론 이게 이제 두바이 회의에서 그렇게 각 모든 나라들이 여기 합의하자 해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EU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거기 공동선언문에도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내용이 실망스럽습니다. 뭐냐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감축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 뭐 거의 이런 약간 뭐 하나만 진짜 하나만 한 얘기인데요. 그럼 중국이나 아니면 산유국 이런 것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계속 반대를 해왔고, 그런 나라의 벽을 넘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썩 모범 국가는 아니어서 남 탓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산안 설명할 때도 뭐 재생에너지 예산 다 깎이고 이런 거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숙제를 되게 미뤄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미루고 이제는 숙제 검사할 시간이 다가왔다. 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상 줄 수는 없나요? 상 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수출 더 많이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뭔가 좀 상을 그러면 또 유럽이 다 타갈 텐데요.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이 좀 되네요. 네. 그러면서 더불어 환경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고 공부도 네.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생활 웩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에 시간당 30mm 이상,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남권과 경북 북부, 경남권 해안은 10에서 2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부지방 10에서 7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제주도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mm입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다시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0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7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에서 28도로 당분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6도, 오늘 내린 비의 양 16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코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 그 코다. 물론 영화를 관람한 분들은 조금 다른 답변을 내놓겠죠. 농인 집안에서 태어난 귀가 들리는 청인을 부르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코다를 만나 대화를 나눈 적 있으신가요? 국내 청각장애인이 약 40만 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다는데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다 당사자이자 여성학 장애학 연구자인 황기정 씨와 비영리 단체 코다 코리아가 성인 코다 11명을 집단 심층 면접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모들은 나이대가 다양했지만 직업은 미싱, 목공, 청소노동, 건설 일용노동, 식모, 세신사 등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가 더 제한적이어서 농인 어머니들 다수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중도의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대 시기부터 식모나 공장에서 여공으로 근무해야 했다고 합니다. 청인 중심 사회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회계층의 위계에서 아래로 밀려나기 쉽다. 황기정 씨의 설명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묵직한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7명이 참여한 집단 면접에서 코다들은 자주 어머 너도?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서로의 공감대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다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돌보는 입장에 자주 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30대 참여자는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 나는 일이 잦았던 아버지 때문에 집 주변의 경찰서 전화번호는 웬만하면 다 저장하고 있었고, 한 20대 참여자는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일하다 소통이 안 되면 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몰래 숨겨둬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농인 가족들에게는 청인 자녀가 유일한 복지 대책이 되고 있다. 황기정 씨의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음성 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코다들이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는 데서 시작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Moons and dunes and Ferris wheels, the dizzy dancing way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real. I've looked at love that way, but now it's just another show. You leave 'em laughing when you go, and if you care, don't let 'em know. Don't give yourself away. I've looked at love from both sides now, from give and take, and still somehow it's lov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ove at all. Tears and fears and feeling proud to say I love you right out loud. Dreams and schemes and circus crowds. I've looked at a life that way, but now old friends, they're acting strange. They shake their heads, they say I've changed. Well, something's lost, but something's gained in living every day. I've looked at life from both sides now, from win and lose, and still somehow it's lif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ife. I've looked at life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lif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영화 코다 OST죠. 에밀리아 존슨의 보스 사이드스 나우 들으셨습니다. 김소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정계수님, 이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코다란 영화 보면서 펑펑 울었네요. 소수를 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4936님, 탤런트 김민자님이 봉사하시는 사랑의 달팽이 모임에서 그랬다죠. 시각장애는 사물에 대한 장애지만 청각장애는 세상에 대한 장애라고,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양주연님, 최근 한 카페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을 뵌 적이 있어요. 낯설은 풍경이라 자주 눈이 갔는데 밝은 표정으로 수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그분들도 똑같이 누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외국에 나왔을 때 그런 경험했는데요. 그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5-6명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 와서 와인을 막 마시면서 서로 막 밝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깨는 것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아트페어로 서울이 떠들썩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트페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들으셨죠? 한번 아트페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도 한번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뭔가 알려주면 네.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기사를 보거나 뭐 할 때 그거 이렇게.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아트페어 관람 팁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다른 방송으로 대체되면서 한 주를 쉬게 되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서 리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즈 아트페어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오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네.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해에서 거품이 빠지면 두 번째 프리즈인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프리즈 아트페어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전히 좋은 전시들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 여파로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다녀오셨을 거고. 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올해에도요. 그 글로벌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가 이제 두 번째로 공동 개최가 된 건데요. 예. 지난 6일에 VIP 오프닝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은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네. 세계 자산 시장이 좀 조정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좀 경기 침체만큼 이 아트페어에 대한 어떤 참여도도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오픈하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그런 무슨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예. 작년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갤러리 참여로는요. 지난해에는 21개국에서 110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30개국에서 120곳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이 참여했네요. 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부스 사이즈를 줄이고 더 많은 곳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방문객 수로는요. 지난해에는 약 7만여 명이고요. 예. 올해에도 프리즈 서울은 지난해와 비슷한 7만여 명. 그리고 프리즈보다 하루 더 진행한 키아프는 8만여 명이 방문을 해서요. 오히려 지난해보다 키아프 그 방문 관람객 수로는 15% 정도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저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서울이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트페어에?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사고 파는 장터지만요. 네. 프리즈 아트페어는 글로벌 아트페어인 만큼 구매를 떠나서도 다양한 관람객층이 그 즐기는 일종의 축제 같은 성격이 짙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불황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객 수로 봤을 때는요. 그 자체를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 4월에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지난해 프리즈 아트페어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내용에 따르면 프리즈 아트페어의 방문객 중에 75%가 정보 수집이나 미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매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방문을 하는 거죠. 75%가 다 구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품이 동나고 그냥 다른 사람은 전시도 못하는, 맞습니다. 관람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유명한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에도요. 가고시안 혹은 데이비즈 지위너, 화이트 큐브 같은 글로벌 메가 갤러리들이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지난해부터요. 프리즈 아트페어가 그 서울에 착륙을 하면서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서울점을 개관을 했어요. 이를테면 페로탕, 리만 머핀, 그 타데우스 로파, 글래드스톤 등등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이제는 그냥 단지 글로벌 갤러리가 아니라 서울에도 있는 갤러리야라고 할 만한 그런 갤러리들이 생긴 거죠. 특히 영국의 메가 갤러리인 화이트 큐브는요. 네. 지난해 이제 서울에 오픈을 안 했다가 올해 서울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프리즈 아트페어보다 하루 전날 개관전을 열었습니다. 9월 5일 날. 그래서 이 갤러리들은요. 비단 글로벌 갤러리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서울에 위치한 갤러리로서 그렇게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여를 했죠. 근데 지난해와 다른 점은요. 네. 아시아에 기반을 둔 갤러리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12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서 89개의 갤러리가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네. 이를 두고 그 프리즈 서울 디렉터 패트릭 리 씨는 올해 행사는 아시아 지역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시아 기반의 갤러리를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 뭐냐면 한국 작가들의 작품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네. 올해 프리즈 아트페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려한 이벤트성 작품은 줄었고 실속 있는 작품이 늘었다. 이렇게요. 근데 아시아 갤러리가 많이 참여하고 한국 네. 작가들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반길만한 일입니까? 사실 이번 그 프리즈 서울 기간에 뉴욕에서는요. 예. 그 아모리쇼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동시에 열렸거든요. 예. 비슷한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쇼 출품의 영향으로 그 서양의 갤러리들이 아예 참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 출품하느라고 명작의 비중이 줄었다는 그런 분석인 건데요. 예. 말씀처럼 이게 그럼 긍정적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처럼 화려한 해외 갤러리들과 명작들이 많았을 때는요. 네. 볼거리가 많다. 뭐 피카소도 왔고 베이컨도 왔고 샤갈도 한국에 왔어 이러면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피스들이 한국에 오는 그런 이제 그 쾌거를 저희가 주로 이제 서양 이루어지긴 쪽에 있는 국가 했지만요. 갤러리들이 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갖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볼거리가 있는 이면에는 예. 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한국 갤러리와 한국 작가의 기회를 앗아가는 게 아니냐. 프리즈와 키아프 아트페어의 공동 개최는 공생이 아니라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작가들, 우리 갤러리들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요. 확실히 볼거리는 약했을지는 몰라도요. 어차피 이벤트성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적었을지 몰라도 서구 미술의 한국 시장 장악의 우려가 줄었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한국 작가들이 그 해외 주요 비엔날레 등의 공공 영역에서는 좀 인정을 받더라도 시장에서는 다소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글로벌 아트페어에서 글로벌 갤러리를 통해서 한국 작가들이 좀 보여지면 약간은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외 갤러리들이 들어와서 자기 작품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큐레이터들이 와서 맞아요. 한국 작가 작품들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중에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은 맞습니다. 가져가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해외 미술 관계자들이 와서 저 한국 작가 괜찮은데 하려면 어쨌든 아트페어 장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보여졌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리움미술관의 김성원 부관장도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무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아트페어를 통해서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그 한국으로 작가들을 보러 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수확이다. 이렇게 짚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즈 아트페어는 이번이 2회째잖아요. 네, 맞아요. 1회 될 때 그때 설명을 저한테 네. 방송에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2회쯤 되면 한국에 좀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해도 되나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봤을 때는 네.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게 해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의 미술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이제는 출발점에 선 것이고 외국 화랑들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컬렉터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국제 아트페어로 자리 잡으려면 그러니까 해외 갤러리는 많이 들어오는데 네. 해외의 컬렉터들도 여기 와서 작품을 구매해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컬렉터들이 많이 몰려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 잡으려면은 좀 그래도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좀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베를린처럼 네. 전 세계 작가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한국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 진행자님을 국회로 문화부 장관으로 한번. 아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가 따로 있어요. 아이고, 네, 어쨌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3년 정도는 정착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 기간이 짧지 않아요? 맞아요. 총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쭉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5년 중에서 2년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남은 그러게요. 3년간 잘 해라.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라는 의견이기도 그럼 5년 또 한데요. 연장하고. 네.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 5년의 기간은요. 프리즈 서울이 글로벌 아트페어로 자리매김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기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5년을 잘 해내면 당연히 그 후에도 프리즈 서울은 계속 될 겁니다. 성과가 좋은데 연장을 안 할 이유가 그렇겠죠. 없잖아요. 네. 프리즈 아트페어는 글로벌 체인으로 런던, LA, 뉴욕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 행사 시기의 검색량이 어땠는지에 대한 건데 프리즈 런던은 평소에 비해서 263% 상승, 예. 프리즈 뉴욕은 50% 상승. 그런데 프리즈 서울은 약 36% 상승에 아직도 그쳤거든요. 관심도가 좀 떨어지네요. 네, 이 이야기는 똑같은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또 프리즈 아트페어는 아트 바젤과 함께 세계 2대 아트페어예요. 네. 양대 아트페어인데요. 바젤에 비해서 프리즈는 바젤은 조금 더 마스터피스, 비싼 작품, 더 고가의 작품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거에 반면에 네. 프리즈는 신인 작가나 중저가 작품 전시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신진 작가들에 대한 해외 컬렉터들의 관심이 좀 이 아트페어를 통해서 확대되는 기회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3년간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한국미술계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보니까 뭐 한국 미술계 미래를 위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프리즈 아트페어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한다면. 네, 아직 매출액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에는요, 매출액이 나오기도 전에 뭐 첫날 완판됐다 맞아요. 이런 그 식의 얘기 성과를 해주셨어요. 보여주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 근데 올해에는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면 아마도 판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조할 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예. 대신에 미술품 거래가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우선 작년 성과를 조금 살펴보면요, 약 6,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올린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믿을 근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과 한 4, 5일 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6,500억 원이 예.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의 프리즈 아트페어는 보통 판매액이 보통은 1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선 살짝 낮은 수준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한국 미술 시장이요. 원래 연간 규모가 5천억을 이렇게 못 미쳤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9천억을 넘긴 거였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맞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가격 매길 때 자동차 몇 대 팔면 뭐 이만큼 돈 벌어 뭐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몇십만 대 수준이 아닌데요. 그러게요.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요. 네, 미술 시장이 약간은- 이렇게 크네요. 네, 6,500억 원이 3, 4일 만에 뭔가 이렇게 판매가 됐다는 게 놀라운데 예.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개별 가격으로는 낮은 가격대인 10억 원대의 작품을 많이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고가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면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그 미술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점을 고려해서 컬렉터들의 심리를 영리하게 파악해서 작품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표정을 보니 아니 그러니까요. 뭐 우리 뭐가 저렴하다고 그러게 낮다고 말이에요. 라는 생각이 아트페어 드시죠. 얘기하면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내가 한번 언젠간 투자 개념으로 사더라도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좀 넘거나 네. 큰 맘 먹으면 그보다 조금 더 이 정도인데 10억대라고 하니까 갑자기 집 한 채 네. 가격이잖아요. 사실은요 말씀처럼 그 프리즈와 키아프가 같이 열리는데 네. 키아프에는 그런 작품도 많이 있고요. 또 프리즈에는 보통은 메가 갤러리들이 수십억 원의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기는 하지만 네. 저도 그곳에서 마음에 들어서 이 작품은 얼마예요 했던 작품이 키아프가 아닌 프리즈에서 200만 원짜리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프리즈는 아트바젤과는 달리 네. 그 신인 작가나 아니면 신생 갤러리들을 좀 지원하는 섹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합리적인 가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기사에 나오는 작품들은 조금 더 고가의 작품이 뭐가 팔렸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작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제 근데 저를 한번 데리고 가주시죠, 같이. 네, 내년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판매된 작품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가장 먼저 기사에 나왔던 것이 데이비드 지워너 갤러리에서 77억 원에 쿠사마야요이의 붉은 신의 호박이라는 회화 작품이 판매됐다는 것을 필두로 네. 이게 가장 이제 고가의 작품인 거죠. 그 이외에는요. 타데우스 로팍에서 바젤리치의 그림을 16억 원에 하우저앤워스 갤러리에서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을 약 18억 원에 스프루스 마거스 갤러리에서 조지 콘도의 조각을 약 10억 원에 그리고 종이 작품은 8억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고 하고요. 네.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는요. 네.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박서보의 작품을 약 8억 원에 국제 갤러리 역시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약 7억 원 그리고 하종현 작가의 작품을 3억 원 그리고 갤러리 현대가 이성자 화백의 작품 2점을 약 6억 원에 판매했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무엇이 얼마에 판매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예. 저는 확실히 이 출품된 작가들의 다양성이 돋보이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작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그 몇 주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전시를 소개하면서 예. 성능경이라는 작가를 비롯해서 한국의 실험미술이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예. 네, 이번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도요. 한국의 실험미술을 전개했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한국 미술이 너무 단색화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때 민중미술이라던가 단색화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단색화는 뭐냐 이런 걸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었는데 네. 민중미술이 시장에서 반응이 크게 있지는 못하고 다시 여전히 단색화로 편향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올해에는요 확실히 실험미술을 전개했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조명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를테면요. 프리즈 마스터스에 참가했던 가나 아트는요. 윤명로라는 작가의 크랙 그 연작을 선보였는데요. 네. 윤명로 작가는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원로 작가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죠. 다른 단색화 작가들에 비해서. 네. 이 작가는 무엇을 그릴까보다 어떻게 그릴까에 천착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재료
물성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거를 어떤 습도로 어떻게 했을 때 크랙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미학적으로 크랙이 어떻게 가는지를 연구한 작가예요. 뭐 예를 들면 유화를 이렇게 칠하는데 유화가 이렇게 금이 쭉쭉쭉쭉 간다거나 맞아요. 이런 거요.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적 행위에 집중했던 단색화 작가와는 또 다른 식의 실험을 했던 작가이고요. 네. 또 우손 갤러리는 최병소라는 작가의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요. 네. 신문을 까맣게 지운 작품이에요. 제가 신문 퍼포먼스를 벌인 성능경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시라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에서 그 미디어가 탄압에 굴복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병소 작가는 신문을요. 연필이나 볼펜으로 까맣게 지워내는데 그 결과 신문이 나달나달해져서 거의 김처럼 보이거든요. 돌김같이 좀 김이야 하고 다가가면 신문을 막 지운 거예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와, 이 그 노동 집약적인 행위가 떠오르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성능경 작가나 아니면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전시 중인 김구림 작가 등 한국 실험미술 작품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작가들이 굉장히 작품 활동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중노동이더라고요. 맞아요. 중노동. 근데 그 중노동을 아무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보상이 당장 있지도 않은데 하는 그 행위에서 약간은 좀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네.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프리즈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네. 키아프 아트페어는 어땠어요? 키아프는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나 박생광, 박래연 등의 그런 특별전으로 기획의 힘에 그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네. 그 지난해보다 오히려 그 관람객 수가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성과에 대해서는 갤러리별로 좀 희비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갤러리에서는 뭐 첫날 다수를 완판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갤러리에서는 보통 비슷한 가격대면은 사람들이 키아프보다는 프리즈에서 해외 작가 작품을 그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았다라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컬렉터들이 같은 가격이라면 해외 작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컬렉터들도 찾는 국제사로 키움과 동시에 또 한국 작가들에 대한 연구 또한 우리 미술계가 가져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 못 가서 약간 좀 서운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볼만한 전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에 그 크리즈 아트페어 시간에 그 팝업으로 보통은 짧게 그 전시가 열렸는데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시 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 게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뱅크시와 키스 헤링의 2인전이 열려요. 우리 그 옥션에서 이렇게 절반 파쇄된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도 와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인천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요거 이렇게 관람을 하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은 원래 작품이 많이 있는 데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특히 해외 미술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뭐 데미안허스트, 쿠사마야의 이런 커다란 조각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입장은 무료지만 네이버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돼요. 기간은 11월 5일까지니까요.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작품도 구경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시회도 보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